리차드 마이어가 하얀색을 쓰는 거는 하얀색은 모든 색깔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답을 했대요. 빛의 상황에 따라서 백색은 수십 가지로 바뀝니다. 마이어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 그냥 백색이야 일단. 네, 안녕하세요 왓슨 여러분. 오늘은 리차드 마이어의 더글라스 하우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차드 마이어는 사실은 설명을 하려면은 뉴욕 5라는 그룹을 설명하고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5명이 다 뉴욕에 있어서 5명을 묶어서 뉴욕 5라고 합니다. 책을 같이 썼어요. 5 아키텍트라고. 5명이 다 각기 다른 성격으로 건축계에 엄청난 기여를 하신 분들이고, 그 중에서 사실은 작품을 제일 많이 남기신 분은 이 리차드 마이어입니다. 건축가로서는 제일 성공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분이 48인지 49에 프리츠커상을 받았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게 젊은 나이에 성공한 건축가예요. 보통 건축가들이 젊었을 때는 주택을 하죠. 큰 프로젝트는 아직 못 다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사람이 일감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분이 뮤지엄 쪽으로 이제 진출을 하기 시작을 해요. 미술관을 짓습니다. 거의 국제 공모전 나오는 족족 미술관이 그때 많이 공모전이 나왔는데 내는 것마다 거의 다 당선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한 성공이 있게 하기 위한 그 단계로 이 더글라스 하우스가 있었던 거죠. 더글라스 하우스가 리차드 마이어 사무실에 가면 모형이 있어요. 근데 이 좌우가 뒤집어져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더글라스 하우스는 건축주가 오기 전에 가장 이상적인 주택은 뭘까, 이걸 생각하면서 만든 거예요. 이미 만들어 놨다가 나중에 건축주가 왔어요. 그러고서 땅을 제시를 하고 나서 그럼 자기가 생각했던 이상적인 주택을 여기다 넣으면 되겠구나 생각을 해서 넣은 겁니다. 근데 그 땅의 컨디션 때문에 좌우가 미러로 바뀌어 있어요. 더글라스 하우스 딱 보시는 것처럼 호숫가의 산 중턱에 딱 있는 건물이에요. 이게 땅이 한 45도 정도 기울어져 있는 땅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건물을 딱 배치를 하면 두 가지 전략이 있죠. 기울어진 땅이 있는데 여기다가 내가 건물을 지을 때 도로를 위쪽에다가 두고서 위로 진입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아래쪽에다 두고서 밑에서 위로 건물을 진입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도로보다 아래쪽에 건물을 지어서 뒤쪽 높은 데서 진입을 하는 게 사실은 정석입니다. 만약에 밑에 도로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건물 안에서 이쪽에 미시간 호수를 바라볼 때 계속해서 도로가 앞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올바른 어프로치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남산순환도로를 가서 보시면은 남산순환도로 레벨에서 직접 들어가면은 밑으로 내려가는 집들이 있거든요. 그게 사실은 이 더글라스 하우스의 어프로치 전략을 그대로 채용한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되게 스마트합니다. 여기에 도로가 있고요. 여기에 주차를 하고서 이제 다리를 건너서 이 집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다리가 진짜 포인트예요. 단면도를 한번 보실게요. 정말 경사급하죠. 여기다가 차 세우고 걸어와서 이 다리를 건너가면은 이 건물에 4층 높이로 해서 진입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특이한 거는 4층 높이로 딱 들어가면은 미시간 호수를 딱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안 보여줍니다. 일단 들어갈 때 어떻게 했어요? 자기 건물의 앞을 벽으로 막고 있는 거예요. 뷰가 하나도 없어요. 들어가면은 앞에가 막혀 있고 천창이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계단을 한번 내려가면 그 다음에 발코니가 딱 하나 있고요. 그 발코니에서 내려다 보면은 2층에 있는 거실이 보이고 그때 이제 미시간 호수를 쫙 볼 수 있죠. 이때 좋은 게 거실이 복층으로 높이가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창문의 천정호가 높으면은 장면이 들어오는 느낌이 아이맥스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아이맥스가 좋은 거는 일반적인 와이드 스크린이 아니고 위아래로도 넓게 해서 세로로 길어지면은 원근감이 더 나타난다. 그래서 이게 정방향에 가까운 그런 엄청난 창문이 뚫리기 때문에 이런 넓이와 깊이가 다 느껴지는 그러한 풍경이 딱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거기서 한층 더 내려가야지 2층 레벨의 거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진입한 레벨에서 2단계를 내려오면서 각기 다른 높이에서 이 미시간 호수를 체험하게 만드는 거죠. 처음에는 하늘만 보고, 두 번째는 내려다보는 풍경, 세 번째는 이제 거실에서 바깥의 풍경을 바라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층 더 내려가면 이제 부엌이 있어요. 밥 먹는 거. 그리고 이 부엌에서 위로 올려다 보게 되어 있습니다. 2층 바닥이 뚫려 있어가지고 관통해서 천창을 딱 볼 수 있게끔. 공간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은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은 딱 둘로 나눠져요. 이쪽은 좀 프라이빗한 공간. 여기 침실들이 다 놓여지고 뭐 그런 데가 있고, 이 미시간 호수 바라보는 사이드는 다 퍼블릭한 스페이스들이에요. 뭐 식당, 거실 이런 것들이죠. 그런 다음에 이것들을 다 칸칸이 나눠주면은 그냥 4층짜리 아파트예요, 그냥. 근데 그거가 깨질 수 있게끔 여기다가 이제 2층에다가 보이드를 뚫은 거죠, 여기다가. 그래서 이 시각적으로 모든 층이 분절이 되어 있지만은 그게 연결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뒤쪽에 있는 침실에서는 바라보면은 어디가 보이겠어요? 여기 조용한 이 숲이 보이겠죠. 숲의 경치를 보면서 편안하게 있다가 그 다음에 앞으로 딱 나오면은 미시간 호수가 보이는 오픈 스페이스로 딱 가게 되어 있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일단 다리부터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은, 이 다리에서의 포인트는 뭐냐 하면은 이 다리의 난간입니다. 오른쪽은 솔리드한 난간으로 되어 있어요.
왼쪽은 가로로 되어 있는 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리차드 마이어의 시그니처 난간이에요. 여러분들 왓슨 정도 되시면은 이제 건물을 가서 딱 보면은 뭘 봐야 되느냐? 난간을 보셔야 됩니다. 난간이 세로로 된 바를 쓰느냐, 가로로 된 바를 쓰느냐, 아니면 솔리드한 걸 쓰느냐, 유리로 투명한 걸 쓰느냐, 그거에 따라서 건물의 인면도 완전 달라질 뿐더러 공간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느낌이 달라집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 다리를 건너가는데 얘는 다리를 건너갈수록 점점 밑으로 계곡이 깊어지기 때문에 점점 무서워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겁이 많은 사람들은 밑에 가로로 된 수평 난간은 밑에가 뚫려 보인단 말이에요. 고소공포증 느낄 정도 높이가 돼요. 그 막타워 같은 높이인 거죠. 오른쪽 난간을 보시면 솔리드하기 때문에 아래쪽이 안 보입니다, 잘. 그래서 같은 다리라고 하더라도 내가 어느 방향을 보면 왼쪽을 보면은 더 확 높이가 느껴지는 공간과 오른쪽을 보면은 좀 더 차분한 느낌,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대비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 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리차드 마이어의 시그니처 이 가로로 된 이 난간들, 이 사람은 이 더글라스 하우스가 약간 증기선처럼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배처럼. 배 난간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거든요. 사실 그거의 또 원조는 어디 있느냐? 르코르비제입니다. 르코르비제가 유니테트 하비타시옹이라고 하는 집합주택을 지을 때 그 당시에 최첨단 기술이었던 증기선을 그대로 아파트 건물처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의 축소된 도시 같은. 이것에 웃기는 또 일화가 하나 있어요. 제가 마이어 사무실에 있을 때 참여했던 프로젝트 중에 이제 아라파치 뮤지엄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난간을 리차드 마이어가 가로로 했는데 이태리에서는 법상으로 세로로 된 난간이어야 된다. 애들이 밟고 올라가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못하게 해서 막 신랑이는 한참 버리다가 결국엔 수평 난간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사람한테는 난간의 디테일이 되게 중요한 거죠. 이 사람이 디자인의 센스나 감성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거는 난간과 더불어서 창틀 프레임을 디자인을 보시면 돼요. 여기서 보시면 큰 창인데 아무리 큰 유리창이라고 하더라도 트레일러에 실을 수 있을 정도 크기의 유리로밖에 안 되죠. 그러면은 모든 유리창들은 다 브레이크 라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프레임들이 다 들어가서 거기에 유리가 끼워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더글라스 하우스 보시면은 사실 이 공간은 이건 없어도 되는데 이 튀어나온 이 슬라브 두께를 맞추기 위해서 이걸 라인을 맞춘 거거든요. 뭐 이런 것들이 보이죠. 여기 높이는 이 난간의 높이하고 맞춰서 하나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거 확대해서 보시면은 이게 프로파일, 어려운 말로 프로파일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창틀 같은 경우는 그냥 네모난 덩어리에 유리가 끼워져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게 홈이 파여져 있어요. 이런 걸로 디자인을 정말 한 세월을 합니다. 이 사무실은. 제가 했던 그 맨하탄에 지어진 찰스 스트리트 아파트라는 프로젝트를 할 때의 기억을 보면은 유리창이 많으니까 창틀이 많아요. 창틀 디자인을 단면을 네모로 할 거냐, 아니면 이것처럼 이렇게 파여진 걸로 할 거냐, 아니면 여기 튀어나온 걸로 할 거냐, 아니면은 여기에 양쪽으로 튀어나오게 할 거냐, 아니면 여기에 이렇게 파여진 다음에 여기 튀어나오는 걸 할 거냐. 제일 싼 거는 이거죠. 이거는 뭐가 문제냐면은 엄청 뚱뚱해 보여요. 안 예뻐요, 사실은. 당대에 그래도 가장 고가를 선택을 하지만 그래도 안 되는 거를 더 얇아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하는 거예요. 더 얇은 창틀처럼 보이게 한다는 거는 거기가 투명하고 유리로 완전히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싶다는 건축가의 의도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유심히 봐야 된다. 그리고 한층 더 내려오면은 이 거실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유명한 장면인 거죠. 여기서 제 눈을 끌었던 건 뭐냐면은 왜 벽난로가 여기 있느냐예요. 우리가 벽난로나 TV 같은 것들은 놓여지게 되면은 모든 가구는 다 벽난로나 TV 중심으로 놓여져요. TV 놓으면은 반대쪽에 소파가 놓여지게 되죠. 근데 이 집 같은 경우에는 TV는 안 보여요. 전에 한번 얘기했지만은 원래 좋은 집, 부잣집에 가면 TV 안 봅니다. 자연을 바라보지. 저희 집은 소파에 앉으면 TV 보입니다. 왜냐하면 창만 바깥으로 보이는 풍경이 없으니까. 만약에 가구 배치를 미시건 호수를 바라보는 쪽으로 넓게 하고 싶은데 벽난로를 만약에 오른쪽에다 뒀다. 그러면 또 소파를 틀어야 되는 거예요. 겨울철 되면은. 그래서 내가 경치를 바라보는 것과 불이 있는 위치는 사실 같은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썼던 건 뭐냐면 최소한의 박스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위에는 창문을 그대로 뒀고 굴뚝만 올라갑니다. 평면도를 잠깐 보시면은 여기잖아요, 여기. 내가 여기쯤에 앉아 있을 때는 이걸 스펙타클한 뷰를 다 보고 요 정도쯤에 소파가 있었죠. 그럼 여기 있으면은 미시간 호수는 살짝 가려졌다가 하늘만 보이고 여기서 또 조금 몇 미터만 하면 다시 또 미시간 호수가 확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벽난로가 여기 없었다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든 거실이 되게 하나의 장면밖에 없어요. 내가 옆으로 이동해도 똑같고 옆으로 이동해도 똑같고 계속 똑같은 장면일 텐데 벽난로를 중간에 놓음으로써 두 가지 이점이 생기는 거죠. 하나는 소파의 배치가 미시간 호수를 바라보면서 벽난로도 동시에 볼 수 있게 된다. 두 번째는 장면이 내가 서 있는 위치에 따라서 조금씩 다양한 것들이 나온다. 그게 됩니다. 이 하얀색 건물을 리차드 마이어가 쓰는 이유가 있어요.
하얀색은 모든 색깔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답을 했대요. 정말 멋있는 말이죠. 하얀색은 아침 해 뜰 때는 푸른빛으로 보이다가 해질녘이 되면은 약간 또 붉은빛이 담겨져 있어요. 그때의 빛의 상황에 따라서 백색은 수십 가지로 바뀝니다. 그래서 리차드 마이어의 책 중에서 30몇 가지 컬러인가 뭐 그런 책이 하나 있어요. 그게 마이어의 프로젝트 중에서 백색으로만 되는 것 같지만은 그 각기 다른 종류의 백색을 보여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여러 가지 색깔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고른단 말이에요. 근데 마이어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 그냥 백색이야 일단. 그 무슨 백색을 하느냐 갖고서 이제 리차드 마이어가 고민을 합니다. 뭐 게티 화이트냐, 아니면 뭐 더글라스 화이트냐. 뭐. 근데 그건 어디서 결정나냐면은 그 건물이 놓여진 그 위도에 따라서 결정이 나는 거죠. 왜냐면 위도에 따라서 햇빛이 들어오는 각도가 달라지잖아요. 똑같은 재료라고 하더라도 백색이 다르게 보일 거 아닙니까? 수직으로 서 있는 백색이라면. 그래서 이렇게 잎사각이 낮은 데서 들어오는 백색과 높은 데서 들어가는 백색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리차드 마이어가 하얀색을 쓰는 거는 그 원조를 따라가다 보면은 빌라 사보아가 있어요. 근대 건축의 5원칙이라고 하는 원리들을 다 적용해서 만든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에요. 실제로 리차드 마이어 사무실에 가시면은 빌라 사보아 건물이 하나 딱 그 모형이 만들어져 있고 바로 옆에 리차드 마이어의 초기 작품인 스미스 하우스라고 있거든요. 그 얘기 뭐냐면은 자기의 건축의 유전적 계보가 르코르비제에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또 웃기는 건 뭐냐면은 이분이 건축 작품을 할 때는 항상 하얀색만 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색을 안 써요. 색을 쓰는 것 자체가 이분한테는 여러 가지 복잡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본인이 하는 또 다른 취미가 있어요. 콜라지 같은 거 하는. 그리고 조각도 하거든요. 근데 되게 복잡해요. 불규칙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되게 친한 아티스트가 프랭크 스텔라라는 사람입니다. 정말 정신없는 작품 하기로 유명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쪽으로 우연성, 직관적인 디자인을 다 풀어내고 건축은 또 정리정돈하는 스타일로 가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리차드 마이어 사무실에 갔던 일화를 말씀을 드리면은 참고 사진에서 보이는 저 짧은 머리 사람이 접니다. 젊었을 때 제 모습이고요. 하얀 와이셔츠에 하얀 머리 가신 분이 이제 리차드 마이어라는 건축가인데 이 사무실 딱 대충 봐서 알겠지만은 절대 셔츠를 바깥으로 내서 입으면 안 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대부분 다 다른 사무실들이 좀 약간 아티스틱하고 좀 힙해 보이고 약간 그런 그런지 스타일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사무실에서는 다 정리정돈 끝나게 잘 돼 있어야 되고 일단 옷도 셔츠에 무채색 계열의 바지를 입는 것이 거의 불문율처럼 돼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일하면서는 되게 즐거웠습니다. 일단 청소가 잘 돼 있는 공간이었고 리차드 마이어 사무실에서 한 3개월 근무하고 나면은 집에 가도 막 수건 걸 때도 각 잡고 막 이렇게 돼요 사람이. 재미난 경험들이 많습니다. 나중에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네, 오늘 여기까지 리차드 마이어의 더글라스 하우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